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영상으로 교과서 11쪽에 있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거듭제곱이란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라는 뜻을 가진 거듭이라는 단어와 같은 수 또는 문자를 두 번 곱함, 그리하여 얻은 수라는 뜻을 가진 제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그 뜻을 유추해보면 같은 수 또는 문자를 두 번 곱하는 것을 되풀이하여 얻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은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매우 크거나 작은 수 또는 복잡한 수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거듭제곱을 배워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 적혀있는 예에 보시면 이 숫자 148,576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만 보면 이 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수는 사실 2를 20번 거듭제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듯이 복잡한 수를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1244만 6,784라는 숫자도 역시 거듭제곱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표현해보면 2의 6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의 4제곱으로 이루어진 숫자이다. 그래서 복잡한 수를 간단히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이란 매우 크거나 작은 수 또는 복잡한 수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념 열기에 있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생소한 단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데이터의 양, 즉 컴퓨터 용량으로 여기 단위를 보시면 2TB, 8GB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이게 생소해서 나는 컴퓨터 용량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한번 알아봤더니 킬로, 메가, 기가, 테라는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과 같은 십진법 체계에서의 거듭제곱인 십진접두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즉 컴퓨터가 처리하는 이 기본 단위는 0과 1이라는 두 변수로만 정보를 처리하는 이진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그 용량이 2의 거듭제곱 단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십진법으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이 기존의 용어들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법 접두어가 필요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 있는 키비, 메비, 기비, 탭이라는 단위의 이진접두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상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이라는 걸 일반화, 즉 문자와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면요. 자,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a, 사실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라는 건 한 번 곱했다라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n제곱을 통틀어서 모두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밑에 적혀있는 이 숫자 a를 밑, 즉 거듭제곱이 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작게 적혀있는 이 숫자를 지수라고 하고 지수는 거듭제곱을 한 횟수를 나타내는 문자 또는 숫자의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로는 지수법칙 1번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기억을 되살려 볼 겸 문제 1번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강의 챕터 아랫부분에다가 EBS에서 가져온 영상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12쪽에서는 거듭 제곱 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단어 보시면 우리가 앞에 11페이지에서 했던 거듭 제곱이라는 단어에 근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된 거죠. 그럼 이 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봤었나요? 네, 맞습니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즉 정답에 해당하는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는 단어로 배웠었죠. 그럼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방정식은 우리가 x라는 문자 한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한 등식인데요. 이 x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아질 때가 바로 식을 만족한다라고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아지게 하는 그 x의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의 뜻을 합쳐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듭 제곱 방정식이라는 그 식의 근이 바로 거듭 제곱 근입니다. 그러면 거듭 제곱 근 방정식은 또 무엇이냐? 예, 여기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x제곱은 a, x세제곱은 a처럼 한 변이 어떤 식의 거듭 제곱식 이루어져 있고 반대편 항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꼴의 방정식을 거듭 제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일반화를 시켜보면 x의 n제곱은 a와 같은 것들이 바로 거듭제곱 방정식의 한 유형이 되겠죠. 네. 이러한 거듭제곱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그 근을 바로 거듭제곱 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뜻을 보시면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이 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x제곱은 a라는 방정식, 즉 거듭제곱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고, 이 거듭제곱 방정식의 근 또는 해인 이 x의 값을 그때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 세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이 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이와 같은 x세제곱은 a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역시 이 거듭제곱 방정식의 근인 x의 값을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 n에 대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이 수를 찾기 위해서 식을 세우면 x의 n제곱은 a라는 거듭제곱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바로 실수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또 그 이상인 것을 모두 통틀어 우린 뭐라고 부른다?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지는 내용을 보면요. 자,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복소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더한 수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수의 체계 중 가장 작은 단위의 수의 체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1, 2, 3과 같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연수에다가 우리가 0, 그리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와 같은 음의 정수를 모두 합쳐서 정수라는 수의 체계를 이루게 되겠죠. 그 다음 3분의 1과 같이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꼴의 숫자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합쳐서 우린 또 뭐라고 그러느냐? 유리수다라는 수의 체계로 만들게 되고요. 자, 유리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 4분의 5와 같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러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파이나 루트 2와 같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또 모두 통합한 수의 체계가 무엇이냐? 실수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수학을 배우면서
실수 체계에서 모든 것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서만 복소수라는 단어가 언급됐으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실수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real number라고 하고요. 이 실수는 특성상 제곱을 하면 무조건 0 또는 양수가 되게 되겠어요. 왜냐면 음수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서 부호가 플러스 양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수, 즉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가짜 수, 허상의 수라고 해서 그것을 허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imaginary number라고 하고요. 이 실수와 복소수를 모두 합친 수의 체계를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체계에서는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수인 것만 다루기로 한다. 그럼 실수인 것은 몇 개가 있냐면 제일 적을 때는 0개가 있고요. 1개가 있고요. 많아봤자 2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범위에서만 학습하고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거듭제곱근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거듭제곱근은 선생님이 위에서 어떻게 풀이해드렸죠? 거듭제곱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리고 그 근 중 실수인 것, 즉 실근인 것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1의 세 제곱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세우고 이 식의 실근을 찾으시면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는 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문제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역시 EBS에서 발췌한 문제풀이 영상을 챕터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문제 2번도 똑같이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해본 예제 1번과 문제 2번에서는 특정한 값의 특정한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교과서 13쪽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결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거듭제곱근의 일반적인 성질을 정리하는, 즉 일반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재 맨 윗줄부터 한번 읽어보게 되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방정식, 즉 거듭제곱 방정식이죠.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므로 이는 함수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도대체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데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별도로 준비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의 뜻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대부분 그냥 곡선, 선, 함수식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하자면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이면 바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은 우리 1학년에 집합의 표현과 집합의 뜻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표현은 집합의 표현 중에서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죠. 즉, 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영어 첫 글자인 G를 따서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문자 G라는 집합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지었고요. 그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조건제시법에선 특징이 뭐였냐? 이 중괄호 안에 세로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세로 막대기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다가는 원소의 형태, 즉 원소 녀석들의 모양을 정리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은 x, y라는 순서쌍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의 원소는 순서쌍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로 막대기 오른쪽에는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x는 실수, 그러면 x는 실수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y는 그때의 x 값을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y가 바로 y 값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되겠어요? 함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쌍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뭐가 됩니까? 순서쌍 하나하나는 점이죠. 근데 그 점들을 집합, 즉 수없이 많이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함수의 그래프를 곡선, 직선과 같은 선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러한 순서쌍,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생각해야 될 건 또 무엇이냐? 자, 이 파란색 선이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그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이 점들은 바로 함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 x값이 a라면 이때 y값은 x가 a일 때 함수값인 fa가 되겠고,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순서쌍으로 표현하자면 a, fa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론 우리가 교점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교점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선,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바로 교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가 아까 뭐였죠? 함수를 만족하는 점, 즉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게 그래프였어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그 점은 바로 어떤 점이냐? 두 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두 그래프가 바로 이 녹색 점으로 색칠한 이 교점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교점의 특징은 뭘까요? 같은 x값일 때 같은 함수값, 즉 y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순서쌍으로 표현하게 되면 a, fx라는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저 순서쌍은 a, fa가 되겠고, y는 gx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점은 a, ga가 되겠죠. 그런데 그 두 점이 같은 점이니까 우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a에서의 함수 f의 함수값인 fa와 x는 a에서의 함수 g의 함수값인 ga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내용인 방정식의 실근을 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찾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방정식 fx는 k라는 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을 함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걸 함수식으로 보자면 지금 뭡니까? y는 fx라는 함수식에서 y 대신에 k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y는 fx라는 함수에 함수값 y가 k가 되는 그 점의 x값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방정식 fx는 k의 실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말을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최종 목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시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설명을 이어서 자,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fx라는 함수의 함수값 y가 k가 되는 그 순간을 찾아서 그 순간에 x값이 뭔지를 찾으면 그게 바로 방정식 fx는 k의 실근을 찾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여기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자, 이 파란색 선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치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fx는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려는 걸 함수의 그래프로 찾으려는 거니까 y값이 이 그래프 상에서 y값이 언제 k가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y는 k라는 이 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y는 k라는 선은 무슨 선이냐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이 k로 일정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럼 이 y는 k라는 직선과 y는 fx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바로 이 점이 이 y는 fx라는 함수의 값들 중 y값이 k가 되는 그 점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x값, 그 x값을 찾아내면 바로 이것이 fx는 k의 실근이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냐면 우리 방정식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방정식 fx는 0이라는 걸 함수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뭐겠어요? y는 fx라는 함수의 함수값 y가 몇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와 같은 곡선이 되겠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y값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선을 그리면 되는 겁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y는 0이라는 직선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0이 되는 바로 이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0이라는 직선과 함수 y는 fx의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을 찾아보니 바로 이 세 군데가 나오게 되겠고 이때 x값이 바로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이 교점에서도 실근이 하나 나오고 이 교점에서도 실근이 하나 나오니까 방정식 fx의 실근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 단원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어지는 미적분에 관한 내용을 배울 때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응용 문제로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